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TV, 투미TV 콜라보, 투미TV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또 이제 2019년 7월이 됐잖아요. 반살 더 드셨어요. 그죠? 반살. 진짜 금방 갑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떨까? 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재개발 쪽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 동향도 들어볼 겸,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들어볼 겸 오늘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식 김지경 소장입니다. 그런 말도 항상 방송 나갈 때 쓰는 이제 그래요? 멘트인데 난 글로만 보다가 네. 벌써 7월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오는데 밖에 엄청 덥더라고요. 장난. 오늘 지금 진짜 미친 듯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여름이다라고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왔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근데 자료를 보고 네. 보는 거 보고 기죽었어. 이렇게 많이 만들면 어쩌라는 얘기야? 사실 저희가 부동산님이랑 이전부터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준비한 거는 제가 딱 혼자서 쭉 이거 혼자서 얘기하면 20분이면 얘기하겠다라고 해도 막상 찍으면 무슨 40분, 1시간 이렇게 항상 나와서 이번은 애초에 시간을 포기하고 봤습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네. 이걸 뭐 그러면 한 이틀 보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일단은 지금 계획한 거는 영상을 크게 3가지 파트로 쪼개서 이제 얘기하려 하는데 아마 지금 첫 번째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준비한 건 크게 3가지예요. 일단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수요와 공급, 아무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할 건 그 수요 공급 관련해서 딱 얘기를 하고 그 관통을 하는 핵심 키워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준비하는 거는 그러면 하반기뿐만 아니라 현 정권 내에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볼 때 이슈들 정말 많잖아요. 딱 핵심적인 3가지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부동산 흐름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딱 현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 딱 정리를 해보는 영상으로. 그 이슈는 몇 개? 그거는 개수라기보다는 이제 딱 현황을 짚어줄 수 있는. 그래요? 6개의 키워드와 하나의 현황 전망. 네. 그냥 지금 빨리 얘기하고 가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뭐 마음에 드는 영상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쁘게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았잖아요. 2018년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새롭게 추가된 이슈들도 정말 많고요. 네. 부동산님이 봤을 때 이제 상반기 벌써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상반기가 가장 상반기의 큰 이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상반기 이슈는 사실 3기 신도시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기 신도시의 공급 발표가 5월 달에 이제 마무리되는 게 가장 그러니까 그날 그거 발표하던 날 카페 방문자가 가장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볼 때는 그거였겠구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준비된 키워드는 없어. 맞아요. 여기는 그냥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이슈들은 정말 많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 했던 거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은 정말 많아요. 얘기하셨던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도 뭐 하나는 다 뭐 언론에 뿐만 아니라 우리 카페, 부동산 카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 이슈도 뭔가 중요한 것 같고 저 이슈도 중요한 것 같고 이슈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핵심이 되는 이슈를 딱 중심을 잡고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OECD 주요 선진국 부동산 가격 지수예요. 이거 보면 바로 느끼는 바가 뭐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저희 지금 노란색 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사실 이거를 가져온 건 딱 일본하고 비교? 그렇죠. 일본만 튀죠. 일단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막 비싸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다 올라가요. 우리가 그렇게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이게 반복이 될 때 이게 올라가는 게 정확히 말하면 상승 하락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중장기 경제가 성장이 되고 경제 규모 그리고 화폐량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점을 이제 치는 거죠. 그런 거와 별개로 언론에서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부동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냐면 우리나라도 거품이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떨어진 사례가 있으면 되게 얘기하기 좋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일본이란 거죠. 일본 90년대 이제 버블 경제 그게 무너지면서 막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선진국,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뭐 일시적인 급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진짜 아예 무너져서 회복 못하는 데를 봤을 때 일본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당시 그 거품 경제 상황을 깊게 얘기하는 어려우니까 워낙 특이 케이스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었던 점은 사실 다른 주요 선진국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모든 변수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서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이게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사실 일본 당시 거품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플라자 합의니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게 당시 일본이 거품이었던 게 부동산만 거품이었던 게 아니라 주식도 엄청나게 거품이었었거든요. 일본 부동산 니케이 지수 이거 완전 급격하게 이제 반토막 그 이하도 떨어졌는데 이거를 보면서 한국 주식시장 거품이다. 코스피도 반토막 나야 된다. 일본 봐라. 아직도 반토막 나도 회복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유독 부동산만. 그래프 보니까 비트코인 생각난다. 거의 그 수준의 무섭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일본 얘기를 유일하게 떨어진 사례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하지만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시대상 이런 것들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똑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국 주식 떡락해야 된다. 지금 반토막 나야지 적정한 거다. 일본 봐라. 이거랑 똑같은 수준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만 빠진 게 아니라 그렇죠. 주식도 엄청 빠졌다. 그렇죠. 그때 당시 상황 네. 무너든 거를 반영하지 않고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네. 이거는 2018년도 우리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누적치를 1년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서 뭐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분당이 많이 올랐구나. 분당 많이 올랐죠. 광명도 많이 올랐구나. 자, 서울이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더 올라간 데들 있죠. 성남, 광명 장난 아니게 올랐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그쵸. 많이 지방 침체됐고 물론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가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뭐 대표로 대대광이라는 용어 요즘 뜨더라고요.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대대광. 그렇죠. 대대광이란 용어를 보고서 네.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부산도 다 침체가 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고 있는 지방 지역들 대대광 하면서 광역시 중에서 이제 부산이 가고 이제 정체되니까 대구, 대전, 광주가 또 이제 재개발 등등 이슈 맞물려서 달려가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뭐 대대광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지방 같은 경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가 와는 와중에 수도권은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다르단 거예요. 수도권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들이 하락한 곳들이거든요. 여기 하락한 곳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어디죠? 지금 눈에 가장 많이 띄는데 평택? 지금 평택이 네. 마이너스 7%. 엄청 하락했어요. 이거가 여기서 이 표를 가지고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평택하면 떠오르는 이슈가 뭐가 있죠? 평택하면 미군 부대 이전. 그쵸. 그리고 또 고덕 국제도시. 그리고 또 뭐 있죠?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엄청 떠들어요. 엄청 떠들어. 그런데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삼성 반도체 공장 막 들어서고 이게 악재인가요? 호재요. 호재죠. 미군 부대 오는 것도 그것도 호재인데. 미군 부대 들어오면서 막 이 기반 시설들 막 깔리고 이게 호재죠. 근데 왜 떨어졌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이거가 호재가 예를 들어 2억짜리 호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악재가 3억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 손해. 그렇죠. 1억이 떨어지죠. 1억 악재네. 그렇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서 막 평택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막 업자들이 평택 사야 된다. 평택에 막 시행하면서 막 무조건 사라. 막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뭐냐? 마이너스 7%. 이게 결과라는 거죠. 엄청나게 공급량이 많았었거든요. 저 아는 분 중에서 서울의 인기 지역에 부동산 하시던 거 정리하고 평택 가서 부동산 사무실 뭐 30평 50평 얻었다고 막 여기 좋다고 내려오라고 막 그러셨던 분 있는데 아니요 저 고덕 안 가요. 왜요? 그랬는데 별로 안 좋구나. 지금 하락을 제일 많이 한 데가 평택이었고요. 네. 사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평택 망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슈를 얘기할 때 내가 하는 이슈가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를 꼭 얘기를 했으면 좋아서 이걸 표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또 얘기를 하는 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손님이 이거 여기 괜찮습니다 할 때 이거 악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투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평택의 악재는 뭐였을까요? 공급량. 공급량이 많은 게 악재. 공급이 너무 많았었던 거죠. 이게 주변 인프라 깔린 거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수요가 못 받쳐주는데 공급이 너무 단기간에 엄청 쏟아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 반대로 또 사람들이 내가 아는 악재가 너무 절대적인 엄청난 악재라서 부동산 다 무너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2019년도 하반기 영상이잖아요. 저희가 한 17년도 때도 경기 전망을 찍었었고 18년도 때도 경기 전망을 찍었었고 부동산 예전에 영상들 한번 오랜만에 다시 찾아서 그전에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들어봤거든요. 보니까 댓글이 막혔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때 하도 욕 쓰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았어. 그때 기억나는 거가 당시 저기 업자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 분명한데 지금 저거 뭐 팔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분명 제가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세요. 가지야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막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 토대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보고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었고 근데 그때 놓쳤었던 사람들은 사실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우리가 1년 뒤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때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그때 댓글들이 기억나가지고 한번 저도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 하면서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막 저기 업자들 막 비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 그때 댓글 궁금해서 한번 갔더니 막혀서 이제는 볼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안 주게끔 제가 막았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번 영상 자체도 아마 보시면서 비판의 시각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이게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제 말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동안 영상 했었던 것들 보면 사실 쭉 맞춰오긴 했지만 뭐 아무튼 또 맞을 거란 뭐 정답은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내가 이 표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아는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호재랑 종합적으로 봐라. 시각을 좀 넓게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지 내가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아니면 여기는 악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뭐 따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지방이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지금 뭐 저한테 항의하듯이 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장님 말도 안 돼. 여기는 뭐가 개발되고요, 뭐가 들어오고요, 뭐가 어쩌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 안 했어요? 지금 녹화한 지 15분 지났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핵심 키워드가 이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 가져온 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대가 지나더라도 가장 경제학에서 기본되는 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공급량 가지고서 많이들 얘기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공급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자, 사실 공급 과잉이라는 논란은 엄청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2015년도, 16년도 때부터도 2017년도, 18년도에 공급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이다. 아마 저희 이전에 그 뭐 2018년도 경기 전망, 2017 경기 전망 이때도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었던 게 이제 뭐 이런 공급량 가지고서 얘기했었던 건데, 사실 18년도 가격 하락 왔나요? 2018년에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9.13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 그러나 그렇죠. 연초보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끝났죠. 2018년도에 공급량이 많긴 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17년도 38만 세대, 18년도 49만 세대 엄청나게 많긴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뭐 서울특별시 뭐 2017년도 27만, 18년도 43만, 뭐 4만 3천, 2만 7천. 2만 7천, 4만 3천. 43만이면 뒤집어지겠네요. 상기 신도시를 다 한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그렇죠. 서울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말 잘못했습니다. 2만 7천, 4만 3천. 경기도가 12만, 17만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경기도 공급량 많다라고 해도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방금 평택 얘기했던 거예요. 지역별로 몰리는 데가 사실 따로 있었던 거고,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인구 대비해서는 경기도 충분히 수요할 만한 용량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면 주춤해질 수밖에 없지만 인구 대비했을 때는 사실 경기도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던 얘기를 했었었고요. 사실 오히려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지방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물량이.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38만 세대, 49만 세대 입주다, 공급 과잉이다. 그때는 또 뭐 전혀 뜬금없이 막 IMF 때 떨어졌었고, 97년도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떨어졌고, 그러니까 딱 10년 주기설 얘기하면 18년도 때도 떨어질 거다 얘기했었지만, 사실 앞에 거랑 지금 거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우연의 일치였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8년도에 아무런 폭락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 지역별로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란 얘기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언론에서 요즘 공급 과잉 얘기는 잘 안 해요. 왜일까라고 보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거든요. 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 몇 년간 최고 수준의 공급량은 많았었지만 19년도, 20년도 뚝뚝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더 이상 공급 과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동력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공급 과잉 얘기는 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급량에 대한 얘기들은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주택 공급 충분하다. 일단 정부 인식이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도 공급량, 왜 공급 대책 없었냐라고 했을 때 공급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에 대표적인 통계 중 하나가 바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이미 2008년도 때 100을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도 마지막 통계 보면 103%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딱 이 통계 보면서 허점 같은 게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주택 보급률 아예 안 봐서.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주택 보급률 자체가 이 방향성도 좀 신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그게 나이롱이야. 오피스텔 주택 보급률 할 때 공급에 넣어야 안 넣어요. 뭐 1인 가구 넣어야, 이게 어쩔 때는 과거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보거든요. 뭐 주택 보급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외국에서도 안 쓴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쓰는 거라고 하고, 보통 뭐 외국에서는 1000명당 주택 숫자, 맞아요. 예, 이거를 보통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통계를 지금 안 쓰다 보니까 저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통계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 주택 보급률 얘기를 저는 전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보급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택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허점이, 방금 전에도 강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올렸었나? 네. 아무튼 부동산님이 이제 얘기를 부동산 하셨지만 TV니까. 네, 부동산님 얘기대로 사실 여기에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는 주택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빌라도 뭐 산동네에 있는 빌라, 뭐 오피스텔,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주택들도 주택 보급률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효용을 다하지 못하는 주택도 그렇죠. 주택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그렇죠. 된다. 그 부분을 맞습니다. 얘기하고 싶으신 핵심은 거죠? 주택 보급률이 충분하지 않다. 근데 웃긴 거는 서울 자체는 이 주택 보급률 그렇게 다 넣은 주택 보급률로도 100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뭐냐면 주거 가치로서 우수한 주택들로 통계가 잡히는 게 아니라 좀 주거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이 이제 막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공급에서 이제 가치가 떨어져서 탈락하는 그런 부동산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웃긴다. 연기 신도시. 맞아요. 연기 신도시 뭐야? 이게 근데 딱 맞는 표현이에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네. 때 500만 원 공약에 의해서 지어졌었던 목동, 상계동 이거를 연기 신도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기 신도시. 그렇죠. 구분을 위해서. 그래서 네. 얘를 뭐 500만 호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500만 원 못 지었잖아요. 근데 저 500만 원은 처음 들어봐요. 잘 몰라. 근데 네. 과거에 아무튼 서울 안에 택지가 많이 지을 만한 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계동, 뭐 목동. 개포, 목동, 뭐 고덕 이런 지역들이 다 이렇게 택지 조성들을 했죠. 예. 그랬었던 애들이 이제 연차들이 벌써 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목동 같은 경우랑 상계동 얘네들도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게 85년도 때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1기 신도시들도 뭐 91년도, 92년도 이렇게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3기 신도시를 총 다 합쳐가지고 그 외로도 3기 신도시 말고도 택지 조성한 게 총 30만 가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거 가치가 떨어지는 노후 주택들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사실 꾸준히 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들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실 일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건데 일산이 요즘 반대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일산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30년 차가 조만간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더 가까운데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쫙 생겨버리면 이 수요들이 다 절로 간다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일본 얘기 좋아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일본도 뭐 다마 신도시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도 외곽 지역들 거의 재개발했을 때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우리도 결국 재건축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목동 같은 경우도 입지는 좋지만 사실 주차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중 주차하면서 막 그 완전 저녁에 가보면 완전 도로가 다 주차장으로 변모했는데 거주 환경을 갖다 보면 좀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가만히 과연 공급만 막는 게 정답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노후주택들은 원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 차가 넘어가는 주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막 주택 공급이라는 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거 가치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 어떻게 보세요? 만세. 만세? 어떤 의미요? 좋다? 3기 신도시 일단 사실 이슈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고, 뭐 근래 LH 사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신도시 형태로 3기 신도시를 공급 안 할 거다. 뭐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것들 저층 고밀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급이 될 건지, 제때 공급이 될 건지 등등 뭐 그냥 뭐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되면, 그리고 나랑도 상관없는 게 저는 뭐 받을 수 있는 청약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3기 신도시가 여러 지역이 있지만 관심 있는 지역은 저도 제한적이고 뭐 예를 들어 과천 준다고 하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땡큐죠. 뭐 이제 좀 좋은 데는 주면 받겠지만 어차피 그건 내 몫도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진짜 무책임하다. 네.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자질구레한 것들 택지지구들 뭐 어떻게 잘 추진되냐는 주제 치더라도 30만 가구가 경기도에 꽝 생겼다고 칠게요. 서울 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산될까요? 뭐 일부 근처에서 사실 3기 신도시를 제일 원하는 사람들은 3기 신도시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도 3기 신도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오히려 어디가 더 많냐면 아름다운 내 집깎기나 수도권 중심의 카페가 3기 신도시에 민감해요. 얘가 나한테 이득이냐 실이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저걸로 갈아타야지 라든가.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 3기 신도시 가 살아야지는 조금 제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딱 그거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건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내가 있는 지역보단 저희가 좋을 것 같으니까 절로 갈아타야지. 이제 그런 영향에 있는 딱 그 정도의 어떤 위치인 거죠. 예. 저희 항상 여러 번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부동산님이랑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네. 한번 질문을 드려봤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오면 수요가 분산돼가지고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경기도 수요의 이제 분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갈 사람들은 가겠죠. 근데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약돼서 가는 사람은 갈 거야. 청약 서울에서 전세 살다가 돼서 청약돼서 간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물량이 3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공주택지구잖아요. 공공주택지구는 50% 이상 공공 분양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거 실제로는 50%보다 훨씬 더 많이 공공에서 공급하는데 공공 공급은 임대, 분양 전환, 분양이 있잖아요. 공공 분양 있고 민영 분양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8만 정도인가? 예, 실제 30만 중에서 나머지는 임대고요. 실제 공급 분양 물량으로는 18만이에요. 그게 이제 지역으로 5개 지역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네. 아니 하남 쪽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고향 창녕이나 부천 대전 가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사실 또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개수 쪼개 보면 제한적인 거죠.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또 내가 짚을 만한 건 항상 제한적이죠. 네. 제가 할 말이 더 없습니다. 정답이 다 나와서. 네, 뭐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서 좀 더 뭐 사족 붙이자면 결국 이제 경기도민들의 이제 뭐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 이제 파이 나눠 먹기.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서 있다가 뭐 좀 더 뭐 내가 과천 갈 수 있다면 과천 가겠죠. 그리고 뭐 일산에 있다가 뭐 창릉에 좀 더 서울 가까운데 신축 방금 전에 일산도 30년 차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 얘네들 언제 입주하겠어요? 뭐 빨라야 한 5년 되지 않겠어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5년?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긴 해요. 네.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2기 신도시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뭐 얘네 발표가 처음 시작한 게 노무현 참여정부 때 2003년도 그때 처음 2기 신도시 발표가 됐는데 지금 10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된 데들 이제 분양하는 데들 아직도 택지 막 정리하고 있는 데들 있거든요. 검단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5년 얘기하는 것도 5년도 되면 다행인 거예요. 5년 내에. 그냥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가 빵 한꺼번에 터져서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에 걸쳐도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것도 가봐야. 근데 사실 나는 되게 웃긴 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후분양을 하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신도시 이런 것들은 선분양할걸요? 그러니까 후분양하라고 해놓고 어디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빨리 공급해서 필요한 주택 수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이롱들이 너무 많아. 이때는 이러고 저 때는 저러고 무슨 기준으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전 선분양이 되게 좋은 제도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선분양 후분양 얘기까지 들어가면 예. 하여튼 그러고 일단은 또 서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옆으로 샜는데 결국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기 신도시니 뭐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호재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출퇴근 시간대 엄청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경기도에 30만 세대가 더 들어간다. 지금 뭐 어떻게 올림픽대로 얼마나 더 넓히겠어요. 뭐 이거 뭐 사실 뭐 자유로 일산에서 여기 오는데 뭐 자유로니 뭐니 이게 한계가 있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 시간이 더 늘어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입주 여건들이 경기도에 주거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거가 점점 더 열악해진다는 것이고, 지금 서울에 대한 오히려 출퇴근 사람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 희소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 그러나 GTX가 출동하면 어떨까? GTX GTX 이렇게 써야 되는데 G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광역교통시설이랑 그 다음에 교통시설들 개선하는 안들을 다 되게 비중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족도시 지역마다 꽂아주겠다 얘기했고. 뭐 이제 너무 서울주의자 아니야?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좀 하자면 네.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방송을 따로 했었을 땐 그런 내용들 다 한 번씩 짚긴 했었어요. 네. 참고로 GTX는 될 거예요. 이게 GTX가 안 되면 삽을 이게 뭐 상기 신도시 아마 삽을 못 들 거예요. 막 머리띠 싸매고 다 경기도민들 반대하면서 GTX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GTX가 있는 데만 보란 얘기를 많이 해요. GTX가 있는 데가 살아남을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교통 체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자세하게 뜯어보면 2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있었던 것 재탕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2기 신도시 발표를 2003년도에 했는데 15년이 지나간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하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삽을 떠봐야 한다는 건데, 그래도 GTX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상기 신도시를 출발하려면 일단 GTX 자체는 하지 않으면 큰 틀에서 아예 대승적은 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GTX는 저는 된다라고 봐요. 때문에 경기도를 봤을 때 GTX가 있는 데는 살아남아요. 근데 GTX조차도 없는 데는 너무 양극화가 확 난다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붙어야 될 때, 그렇죠. 안 붙어야 될 때를 고려할 때 그 그렇죠. 정도 고려해서 경기도권을 봐라. 그리고 네. 서울 경기는 차별화 될 거고, 경기도 그 광역교통망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화 될 것 같다. 그렇죠. 그 얘기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GTX가 있는 곳, 없는 곳, 네. 그 명암이 극심하게 갈릴 것이다. 경기도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장 오늘 제가 여기 서울 성동구 똑같이 용산이랑 성동구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열정도죠. 네. 열정도까지 제가 왕십리에서 차를 틀고서 오는데 40분이 더 걸렸어요. 내비 처음에 찍었을 때 35분 나왔거든요. 오늘따라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울 내에서도 사실 움직이려고 하면 1시간 걸리는 거 뭐 일도 아니게 걸릴 때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교통을 해결할 것인가 뭐 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서울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있는데, 근데 사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떨어질 요인이 많지가 않아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 공급량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적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뚜껑을 더 까고 보면 애초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빈택지에다가 짓나요? 뭐 예를 동탄, 제1동탄, 2동탄에서 뭐 17만 정도 되잖아요. 뭐 농밭 갈아엎고서 막 짓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보니까 멸실주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가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멸실주택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공급량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공급량이 뭐 3만 가구다, 4만 가구다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멸실주택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뭐 1만, 2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16년도, 17년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부셔진 게 더 많았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량이 더 확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늘기가 어려운 곳이다.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는 약간 맹점이 있어. 뭐가 맹점이 있냐면요. 2010, 11, 12, 13, 14는 대표적인 부동산 경기 안 좋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2주도 안 한 거야. 그쵸. 그래서 멸실이 없었어. 근데 지금 2016, 17은 불이 붙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재건축들 멸실한 거지. 그래서 17, 18년도, 19년도까지 멸실이 좀 있다가
또 이제 2주 안 하면 그 이후는 또 다시 2010, 11, 12, 13과 같은 그래프로 될 것 같은데요. 물량들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예. 건 핵심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기처럼 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9,510세대, 음. 뭐 거의 1만 세대 공급이다라고 하면서 떠들지만 거기 일반 분양이 1,500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재건축 아니에요. 하셔서 그래도 임대 어떻게 아파트 포함해서 3,000개 늘어났어요. 6,600세대였어요. 9,510세대 됐으니까 그 임대 행복주택의 임대까지 포함해가지고 3,000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저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순증이 걔는 있었던 단지긴 해요. 뭐 헬리오시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니, 어쨌거나 그 임대 그쵸. 들어간 이게 사람도 공급이니까 그것도. 예.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네. 뭐 핵심은 우리가 근데 언론에서는 애초에 그것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1만 세대 빵 터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다. 결국 부셔지는 숫자를 고려해야 된다. 말했던 것처럼 뭐 중요한 거는 뭐 나중 가가지고 이제 재건축 이주할 것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앞으로가 재건축할 거는 점점 더 많아지긴 하거든요. 말했던 근데 것처럼 멸실은 어느 시점 가면 거의 줄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재건축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걔네들은 안 나오죠. 뭐 지금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중에서 되게 좀 위치 안 좋아서 재건축 요인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멸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멸실량은 줄겠지. 서울 아파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선행 지표처럼 멸실 안 하면서 아파트 멸실량은 좀 난 줄어들 것 같은데. 뭐 줄어든다라고 해도 뭐가 됐든 간에 이 핵표의 핵심은 순증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다 100% 증가가 아니다. 그리고 말했던 사실 이 표의 이제 시기적인 언밸런스는 있죠. 왜냐면 얘는 부셔지는 거는 지금 부셔지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당장 이제 공급량은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3, 4년간은 아무튼 공급보다 멸실이 더 많았다. 그쵸. 예, 서울 안에 아파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서울이 사람들 왜 공급 많다라고 하는데 서울은 왜 가격이 올랐나 했을 때 지금 오히려 16년도, 17년도, 뭐 18년도는 멸실 통계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부셔지는 게 더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공급에 대한 이슈 얘기할 때 아직도 공급 과잉, 공급 폭탄 얘기하면서 아직 서울 무너질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보다 보면 뭐 얘기하냐면 강동구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12,000. 그렇죠. 뭐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뭐 2018년도 뭐 안 떨어졌지 않았냐 이때 헬리오시티도 사실 18년도 하반기에 입주한다. 강동구부터 해서 막 쭉쭉쭉쭉쭉 입주한다 하면서 막 아직 서울에 막 이제 뭐 어디 도봉구 이런 데 입주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강동구만 해도 위치 괜찮으니까 여기 입주하면 타격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강동구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들은 별로 표에 거의 미미하게 있는데 강동구에 그냥 팍 몰려 있습니다. 2019년도 강동구 이제 강동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덕 그라시움 얘만으로도 거의 5,000세대. 네. 이게 2019년도 9월달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몇 달 뒤에 지금 솔벤이 입주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라시움 이제 입주하고, 그다음에 저 7단지 베네루체랑 그다음 5단지 센트럴 아이파크랑 또 입주할 겁니다. 예. 이렇게 입주가 2020년도까지 했을 때 16,000세대가 쫙 입주를 해요. 예, 아르테온도 내년에 2월에 입주 쫙 물려 있네요.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급에 대해서 이제 하락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뭐 입주 대란 올 거라고 생각했었더니 왔지. 전세는 왔었죠. 아니 예. 매매도 좀 매매 같은 약세긴 경우도 했지. 근데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다 것처럼 스프링처럼 이렇게 폭락이 됐죠. 어. 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폭락이 안 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헬리오시티는 이제 전조전에 불과하다. 이제 강동구가 다가온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에이, 뭐 알면서 물어봐. 사실 저 아파트들 지금 저기에서 거론된 아파트들 다 좋은 데들이에요. 고덕 그 상일동 고덕동이죠. 거기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도 이럴 때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송파에서 돈 밀리면 그 다음에 이제 둔주로 갑니다. 둔촌주공 가고 둔주에서 돈 밀리면 이제 고덕 제일 먼저 가는 게 고덕 2단지. 그다음 맞은편에 있는 뭐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뭐 이런 데들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져놓고 나면 저기도 택지지구였던 데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한 데들이라서 좋아요. 다시 이제 강동구 안에서는 되게 선호되는 아파트 주거 지역들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락론자들을 대변해 보자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어디 뭐 서울 외곽 지역에 안 좋은데 그냥 뭐 만세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치가 괜찮은데 방금 전에 딱 고덕 괜찮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위치 괜찮은 곳에 공급량이 확 쏟아지기 때문에 폭락이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정은 있죠. 이게 전세 가격도 밀리고 매매 가격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기회지. 매수 의사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 봐가지고 진짜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빠지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져놓고 나서 2년차, 4년차, 6년차 되면 또 반대로 강동구도 이제 물량 없어요. 얘네들 끝나고 나면 할 것도 이제 별로 없단 말이야. 이제 이 동네에선 제일 짱짱맨 좋은 아파트. 네. 자,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였죠. 뭐냐면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네. 악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죠. 호재예요. 네. 그렇지.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하락론자들이 이제 뭐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공급량만 많이 열심히 얘기하면서 이제 신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거다. 수요가 이거 다 커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수요가 뭐 충분히 아니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커버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신축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건 그럼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냐? 사실 반대로 호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8년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고요. 또 이제 빨간색, 파란색 해놓은 거가 2018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량이 가장 많았었던 상위 10개구 그리고 하위 10개구를 표시했어요. 보면서 뭐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시나요? 아파트 입주량이 많았던 상위 10개구가 빨간색? 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은 아파트 입주량이 적었던데요? 네. 근데 아파트 입주량이 적었던 애들이 상승률은 더 높았네요?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상관관계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네. 이게 지금 뭐 성동구, 뭐 동작구, 뭐 얘네들 뭐 영등포, 뭐 이거 뭐 공급량이 많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적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기는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라간다가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뭐 강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10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데들 빨간색으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 써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건 호재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 뭐 빌라 재개발 지역들 막 있었던 것보다 아파트가 싹 들어서고 나면 동네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용성 할 때 성동구 들어간다는 얘기. 오히려 광진구가 사실 원래 성동구보다 훨씬 더 뜨는 동네였었거든요. 살기도 좋고 뭐 이제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광진구가 원래 전통적으로 비쌌는데 성동구가 지금 더 치고 올라간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강북 선대장 했을 때 마용광이 아니라 마용성이 된 이유 얘기했을 때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얘기를 했었어요.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신축 아파트가 가격대를 딱 쳐주고,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연차가 좀 20년 차, 뭐 10년 차 된 아파트들도 신축 아파트 가격 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도 쫓아가지. 이게 되는 건데, 더군다나 또 성동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2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당장 옥수동 같은 경우도 뭐 산동네 달동네 하던 곳이 신축 아파트들 쭉쭉쭉쭉쭉 재개발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입지가 부각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옥수동이라 해도 저기 판잣집. 동호대교 건너서 완전 산동네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산동네가 이제 아파트로 싹 바뀌니까 3호선 라인 동호대교 건너 바로 강남구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가격대가 잡아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핵심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내가 신축 아파트 들어서는 거가 엄청난 호재란 거예요. 지금도 강동구 같은 경우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강동구에 이렇게 뭐 고독 그라시움부터 해가지고 막 쫙 들어선다고 쳐요. 전세는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당장 입주할 거를 어떻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송팔리오 시티 같은 경우도 막 전세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엄청 쌌어요. 이게 강북 전세보다도 싸게 막 이 송판대도 막 전세 막 30평대 뭐 4억, 5억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강동구도 그렇게 되면서 전세는 당분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입주장 지나고 나면
매매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사판이었었던 데가 신축 아파트로 싹 정비가 되고 나면 주거 환경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아니 되게 좋아지죠. 그렇죠. 엄청 좋아지죠. 엄청 좋아질 거예요. 사실 이제 강동구 입주 물량 쏟아질 때 강동구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사 쪽도 직방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사 쪽도 흔들리면 미사 전세도 같이 흔들리겠지. 미사 매매 물건들 중에서도 금매 있으면 그러니까 강변도시 뭐 같이 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 매매 가격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안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입주 강동구 막 입주할 때 근데 설령 그때 뭐 진짜 설령 1,000, 2,000이라도 떨어지면 잡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입주장 마무리되면 사실 좋아집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량 서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사실 없다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에 대한 내용은 쭉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수요 공급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건 수요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좀 가져와 봤어요. 가운데에다가 사실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량, 우리가 그 숫자 단순히 얼마가 입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입주하냐를 사실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따지면 전체 뭐 공급량이 뭐 50만 세대가 2019년도에 입주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쳤을 때 그럼 25만이 수도권에 입주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인구도 적은 데에다가 막 엄청나게 집만 지어 놓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 1만 세대가 입주하든 5천 세대가 입주하든 뭐 인구 농촌에다가 막 1,000세대 대단지 지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인구라는 거 보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인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바티칸이라든지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뭐 도시국가 이런 데들을 제외하고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예요. 우리가 인구 많다고 생각하는 인도, 중국, 얘네들보다 대한민국이 빠글빠글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렇게 빠글빠글한 인구 밀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70%가 산이란 얘기, 뭐 우리가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70%가 산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30%도 고루고루 30%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엄청 좁은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광역시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이런 식으로 광역시들 막 빨갛게 이렇게 몰려 있는데 우리가 제2의 수도라고 하는 부산의 인구 밀도가 4천인데 서울은 16,000. 어마어마하게 서울에 몰려 있단 거예요. 그런 엄청난 수요를 과연 어떻게 무시하고서 주택수를 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 꼭 얘기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 아직 비싼 거 아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박 들어오는 게 뭘까요? 외국과 비교를 하면 모르겠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경제 규모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요. 외국이랑 그렇죠. 뭐 소득이 다른데 뭐 거기는 돈 많이 번다. 그렇죠. 뭐 도쿄의 부동산 가격 얘네는 뭐 몇십억 막 몇백억 하는데 뭐 서울은 아직 제일 비싼 강남 뭐 해도 뭐 이제 30평대 뭐 30억 아직 멀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물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걔네 일본 애들 경제 체급 자체가 다른데 뭐 미국 경제 규모가 다른데 뭐 그걸 갖다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가 소득 대비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다른 나라 했을 땐 비판들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일단 절대적인 인구 밀도를 이제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인구 밀도 얘기하면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쿄의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다더라, 베이징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얘기하는데 상대적인 인구 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구 밀도랑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의 도쿄 인구랑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원획 구조로 갖다가 수도권 중심지로 몰빵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들도 막 중심지역 그 부도심 되는 도시들이 이제 있거든요.
당장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 사실 워싱턴은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만 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라든지 뭐 다른 데도 막 그리고 도시 규모들도 다른 데들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엄청나게 몰려 있다. 이런 데가 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서 비교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지 않나라는 것이죠. 또 인구 얘기하는 거가 인구 줄 거다. 또 하나 얘기하는 거가 인구 결과론적으로 줄 건데 부동산 이제 공실 넘쳐날 거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언제 줄어요? 언제 줄 건데요? 이제 10년 뒤? 전 몰라요.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노령 인구들이 요즘 이제 사망률이 점점 이제 노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31년까지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이 통계 자체도 예전에는 인구가 언제부터 줄 거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어서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여기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1년도에 정점을 찍고서 줄기 시작한대요. 근데 줄면 어디가 줄겠냐는 거죠. 당장 지방부터가 인구 소멸은 지방부터, 지방 소멸. 그렇죠.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일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본도 도쿄 중심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만큼 회복했다는 얘기들도 기사 찾아보면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로 따진 경기도로서의 위치가 있는 뭐 다마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들은 막 노인 인구들만 있다. 신도시도 망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농촌들 막 공가주택, 영행주택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주거 가치가 없어지는 데들이 그러고 당장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앞으로 농사 누가 가서 지을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농사는 앞으로 누가 지을 건지 난 안 할 거야. 우리 애들 때에서는 누가 가서 할까? 우리 때에서도 누가 가서 할까? 지방에 누가 가서 살까? 그러니까 뭐 지방 소도시들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산업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방 소멸 문제는 되게 그럼 사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귀촌하셔서 충청도에 계신데 충청도 분은 아니세요. 근데 충청도 가셨는데 가보면 베트남 사람들 와서 일해요. 그러니까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농사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얼마 전에 만선호프 을지로 가면 술집 거기 만선호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에요. 보면 노동자 이런 계층들이 이런 식으로 분파될 수 있겠구나. 아무튼 인구 문제는 얘기 나와서 그냥 말이 샜는데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사실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사실 농촌 가면 양로원에 가면 60대도 완전 현역이다. 70대도 무슨 막 60대면 뭐 바닥 쓸어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농촌 가보면 연령대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다 저희 아버지 또래 전후의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7순 지나셨거든요. 예. 그래요. 그냥 그런 분들이 농사 지으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 뭐 이제 일손 많이 필요할 때는 사람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베트남 분이 자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에서 하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중요한 거가 정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사실 인구가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부동산 사면 안 된다. 인구가 주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줄어도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농촌 지금 이제 70, 80 되시는 분들 막 지금에 있는데 뭐 한 20년, 30년 지나가서 이제 어떻게 제가 20년 뒤면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나서 60에서 70 사이인데 이제 그분들 이제 진짜 인구가 줄기 시작한 때가 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라는 거예요. 난 안 가.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 통계청에 보면 공가주택 통계가 잡히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공가주택. 네, 공가주택이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죠. 그 시골 가면 집들 벼 있어요. 6천만 원이래. 대지 100 몇십 평에 집이 있어. 근데 사시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보고 야 저거 좀 사라. 6천만 원이야. 다 해서 너 그래서 한 번씩 와서 쉬면 어떻겠냐. 아버지 돌아가셔도 이 집 저 물려주지 마시고 사회에 환원하시든 잘 쓰고 가세요. 저는 이 집 받기 싫어요. 아버지 살고 그 집 가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방 가서 못 살, 시골 가서 못 살겠어. 지금 아무리 주택 가격이 싸도 지방 방금 얘기한 거안 가고 방금 전에 사회 환원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뭐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가져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임대 수익도 0이고 영엔에 팔겠다라는 게 그냥 가지고 있어봤자 재산세가 더 일본은 나간다는 거죠. 세금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해서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도 당장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콘크리트 이런 것만 보고 살았는데 그런 시골 생활을 할 거면 그 토지를 갖다 줘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머리만 아프지 미련이 없어. 요만큼의 미련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들, 저부터 그런데 저희 애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얘기가 자꾸 지금 30분 한다 그랬는데 1시간 했어. 1시간. 그래요. 1부만 1시간째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TV 지금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하여튼 그게 왜냐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인구가 감소된다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일본도 오히려 지자체에다가 너네가 좀 가져가 해도 지자체도 안 받겠대요. 그 농촌에서 자기네들 받아봤자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즉 어디가 줄어드냐? 지방. 왜냐면 결국 지방도 지금 벌써 농촌에 젊은 애들이 없다고 뭐 애들도 없고 하니까 학교도 폐교되고 뭐 당장 귀농을 했다고 쳐요. 젊은 부부가 산부인 애를 낳으려고 해도 산부인과도 뭐 없고 하면 그나마 좀 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도시 쪽으로 가서 해야 되고 병원도 없고 인프라 뭐 그런 농촌에다가 대형 할인마트가 있겠어요? 뭐가 됐던 간에 이런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살기가 점점 열악해지는 거고 일본을 오히려 바라볼 거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가 이제 보면 일본 지방들이 그렇게 인프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봤자 뭐가 있어요? 뭐 놀거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까 오히려 중심지로 더 몰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얘기하면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은퇴를 하면 2015년도 때 한국은행에서 뭔 얘기를 발표했었냐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거다.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오히려 팔 거라고 했지만 바로 1년 뒤에 상반된 통계가 나왔어요. 은퇴자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더 사는 거야. 왜 살 것 같아요? 전 알아요. 네, 뭔가요? 지금 베이비 부모가 부동산 투자로 돈 제일 많이 벌어본 세대야.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되냐 이런 때는 이걸 사야지. 사실 선수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야 지금 이거 사야 될 때다 해서 더 사가지고 사실 많이 먹었지 또 요번에. 예. 말했던 것처럼 예. 오히려 진짜 해본 사람이 해본 걸 수도 있고 사실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그럼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너 치킨집 차릴 거야? 자영업자들 다 그러니까 다른 무너지는데? 투자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융 투자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뭐 좀 먹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집 사서 돈 벌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집을 산 거야. 오히려 이렇게 은퇴 노후 생활을 할 자금인데 퇴직금 가지고 주식에다가 몰빵 비트코인에다가 몰빵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요즘 창업해도 뭐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한 부동산으로 가자 하면 오히려 은퇴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많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 가능 인구 뭐고 얘기를 해도 사실 은퇴자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제일 많이 축적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오히려 더 사고 있다. 사실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혹시 저거 연금 토지연금 들어보셨죠?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이게 양도소득세 부분만 잘 피해갈 수 있으면 나는 이 다주택자가 돼서 주택 하나를 주택연금 묶어가지고 돈 나눠서 죽을 때까지 받고 그 다음에 팔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세테크 측면에서도 좀 빠져나갈 구멍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입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얼마 전에 허들을 되게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이제 오늘 1시간짜리 영상 끝났습니다. 자, 이게 뭐 결론은 뭐냐? 그냥 서울로 그쵸. 끝나네. 그쵸. 이 얘기하려고. 그렇죠.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광역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 진짜 이제 뭐 하락론자들이 좋아하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거면 오히려 지방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거기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들 딱 지금 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광역시대 딱 산업이라든지 모든 게 막 밀집되어 있는 데들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서울 중심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워낙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긴 해요. 이걸 깨기 위해서 뭐 행정수도라든지 뭐니 뭐 계속 지방 뭐 고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이렇게 너무 당장 인구 자체가 뭐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해도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깨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혁신도시 만들고,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 전략, 행정복합도시를 세종시 갖다 만든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웃기죠. 그 세종시 쪽 출입하는 기자분들 또는 이제 공무원분들 얘기해 보면 골 때리는 것 같아요. 맨날 KTX 타고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뭐 회식하게 되면 다시 세종시 내려가야 되니까 서울역 주변에 그 서울역에서 딱 근처에서 회식 끝나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다시 내려가게끔, 그래서 그 동네가 회식하기 되게 좋은 가게들이 좀 사실 웃긴 총국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책을 많이 펴왔고, 지금도 사실 뭐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방에 어떤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의 니즈와 정책과 이게 언밸런스 하면서 따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도 되게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뭐 일본도 얘기했지만, 일본도 관광이라든가 특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 관광지들 이런 데들은 집값 엄청 오른 반면에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멸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그런 거 통해서 극복하려고 뭐 지금 하는 별도의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국이라든가 뭐 서구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 그렇다. 뭔가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옛날에 우리 막 진짜 30년 전 이럴 때 보면 미래 시대에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집중화 현상이 해소될 거다. 막 그렇게 예측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직장 가서 일할 필요 없이 다 화상통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더 오히려 이 5G의 시대가 열리면서 더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서, 이 서울 집중화 현상뿐만 아니라 뭐 얘기를 하면 되게 긴데, 뭐 공유 경제 이런 것도 보면 따져보면 되게 웃겨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있고, 여기는 너무 비싼데 면적을 되게 크게만 주기 때문에 작은 영세한 규모의 그 세입자들이 그 메이저한 빌딩에 못 들어갔대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대로변의 이면에 있는 뭐 5층짜리 이런 중소 빌딩에 뭐 20명, 5명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들을 이렇게 열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공유 오피스가 들어와서 전대 이런 식으로 푸니까 5명, 10명, 3명, 2명 있는 사람들도 메이저한 오피스에 A급지에 있는 걸로 갈 수 있게끔 개선이 되고, 얘는 잘 되는데 그 뒤에 채워주고 있는 얘네는 다 공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극화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 트렌드가 지금은 계속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거 시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업무 시설에 나타나고 있고. 네. 구현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 네. 네. 이렇게 지금 얼마나 녹화한 거죠? 1시간? 1시간 3분. 네. 자, 지금 이 얘기를 길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첫 1편이죠? 우리 1편 찍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슈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결국 수요 그리고 결국 공급,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사람들이 또 이때는 어떻게 되냐, 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아주 깊게 한번 정리를 쭉 해보았었습니다.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거가 좀 어땠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2편에서도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